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고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프리젠테이션이 아닌 이런 칠판을 놓고 하는 강의는 최근에 거의 처음 아니신가요? 맞나요? 예. 이런 전통적인 강의를 듣게 되신 것도 참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 방금 소개받은 전국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이제 노동 정책을 어떻게 펴고 있는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그 맥락이나 의미를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정부가 제일 처음에 박근혜 정부가 등장했을 때요. 처음에 다들 이렇게 의아해하고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라는 건 뭘까? 그러니까 노동정책이 있긴 한 걸까? 이랬었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딱 당선되고 업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장관들이. 그래서 업무 보고를 이제 하나씩 딱 들어가서 하는데 그때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업무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지침이 딱 내려갔답니다. 청와대 보고는 복잡하게 다 하지 말고 딱 시키는 것만 해라.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내려간 거. 즉 업무 보고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간 게 뭐였냐? 딱 하나였다는 거죠. 고용정책을 내놔라. 고용정책을 내놔라였다는 겁니다. 어쨌든 명색이 그래도 고용노동부인데 고용정책도 있지만 노동정책도 있잖아요. 근데 노동정책은 들을 생각 없으니까 딱 고용정책만 내놔라.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업무 보고를 하라고 했던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원래 고용정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니까 또 열심히 이제 리포트를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 등장에서의 초기 노동정책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딱 하나였습니다. 고용률 70%로 올리겠다. 이게 사실 노동정책의 처음과 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그렇게 강조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요, 별로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정태인 박사님이 쭉 이제 강의를 하셨지만, 박근혜 정부 등장했을 당시에 이제 되고 나서 속상해 하신 분들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임금대별로,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임금을 얼마나 받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를 많이 찍었는가를 표본 분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사들에서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게 많았어요. 우리가 예상할 때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박근혜를 안 찍을 것 같잖아요. 왠지 새누리당은 계속 이제 재벌 대기업만 위한 정책을 펼 것이고 이럴 거라고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안 찍을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소득별 투표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저소득층일수록 박근혜 후보를 찍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표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정말이야?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GM대우에 다니시던 정규직 분이 이제 같이 옆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이랑 다 얘기를 하다가 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저는 박근혜 찍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열받아갖고 아니 너 같은 사람은 계속 박근혜를 찍으면 비정규직 신세를 계속 못 면한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오히려 계속 비정규직 정책 쓰고 비정규직이 늘어날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랬더니 그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마디 딱 하더랍니다. 됐고 그런 건 난 모르겠고 일단 우선 당장은 일자리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맨날 말로는 위기라고 하면 제일 먼저 비정규직들이 우르르 다 쫓겨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미 비정규직들이 한 300명 정도가 그러니까 구조조정 위기가 온다고 하면서 이제 사전에 해고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어요. 아니 난 그런 건 잘 모르겠다. 어쨌든 경제는 살아야지. 일자리는 있어야 우리도 먹고 살 거 아니냐. 뭐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 다 좋은 얘기 하는데 난 잘 모르겠다. 어쨌든 박근혜가 오면 왠지 경제는 잘 살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한참 열변을 토했으나 전혀 먹히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하소연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저소득자들 그리고 빈곤층일수록 지금의 경제 위기를 굉장히 많이 체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경제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도 초기에 딱 등장했을 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경제가 잘 살아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팍팍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사실 요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데에는 뭐 말로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실패니 인사 실패니 이런 게 있다고는 하지만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고 있지 않은 것, 이게 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대구에 가서 이 강의를 했는데요. 대구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워낙 체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시장 상인들이 앉아갖고 박근혜 욕을 하더래요. 처음 들었답니다. 여태 대구 사람들이 앉아갖고 박근혜 욕을 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박근혜 욕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아 정말로 지지율이 빠지긴 빠졌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셔갖고 같이 얘기하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이 경제를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경제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대책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의 임금은 굉장히 낮아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집니다. 혼자서 일을 해서는 도저히 먹고 살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낸 게 바로 이 고용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이라고 하는 건 15세 이상의 남녀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15세 이상이면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군대를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퇴직 연령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실 고용률 70%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근데 왜 이렇게 고용률에 목을 매달았을까? 실은 한 사람의 노동 조건을 안정시키고 그 사람의 임금 수준이 높으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임금 수준이 낮고 그리고 고용이 계속 불안정하면 방법이 없어요. 어떡하냐? 아, 남편이 직장이 불안정해? 그러면 부인이 나와서 일하면 돼. 아니 그런데 아이들을 용돈 줄 능력이 없어? 그러면 애들도 나와서 일하라고 해. 부모를 부양할 수 없어? 그럼 부모도 나와서 일하면 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일하면 일단 가계 소득은 증대한다는 거죠. 그러면 체감되는 경기는 나아진다는 겁니다. 저는 고용률 70%의 핵심이 바로 그것에 있다. 불안하냐? 그러면 모두가 나와서 일해라. 그러면 산다. 이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률 70%를 어쨌든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를 향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의 노동정책은 고용정책이고 고용률 70%의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으로 다 이제 맞춰졌죠. 근데 이 시간제 일자리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요, 한 사람을 장시간 일시키는 것과 일자리를 쪼개갖고 두 사람 일시키는 것 중에 뭘 더 선호하겠어요? 당연히 한 사람을 장시간 일시키는 거를 선호하겠죠. 기업의 입장에서 그게 노동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든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제 일자리가 생각보다 잘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구잡이로 일자리를 막 만들어냈죠. 이를테면 공공부문에서는 강제적으로 신규 채용의 15%는 반드시 시간제 일자리를 쓴다. 이런 식으로 아예 이제 못을 딱 박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이었던 사람을 시간제로 전환하는 비율을 강제 할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에게는 아주 대규모의 특혜를 주기 시작을 하죠.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면 그 일자리에 임금을 우리가 앞으로 1년간, 2년간 보존해 주겠다. 뭐 이런 아주 대대적인 특혜를 주면서 이제 선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기업 비리로 막 걸려 있었던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먼저 이제 정부 정책에 딱 호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화니 뭐 롯데니 이런 데가 알았다, 우리도 그러면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일부 하고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000명, 3,000명씩 시간제 일자리를 막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처음에 선전할 때에는 이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 시간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그 기업들은 정규직 시간제가 아니라 계약직 시간제를 채용을 했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정부의 지원을 쏙 빼먹고 그 다음에는 난 모르겠다 이런 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고용률로 이 상황을 좀 돌파해보자 이런 고민을 했었다는 거죠. 나머지 노동정책은 모르겠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니 반발도 굉장히 많아지고 노동자들의 투쟁도 높아지고 경제도 생각처럼 잘 살아나지 않고 이러면서 최경환이 딱 등장을 하죠. 최경환이 딱 등장을 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걸 내놓은 게 바로 7월 24일이었습니다. 작년이었죠. 작년 24일에 최경환 딱 등장하면서 하반기가 아니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이래서 딱 내놓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정태인 박사가 얘기를 하시던데 처음에 이 최경환 부총리 등장했을 때 온갖 종류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야 저대로만 하면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얘네가 미쳤나?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진단을 쫙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 모양이냐? 이 모양인 이유는 딱 하나다. 내수가 잘 안 된다. 내수가 왜 안 되냐?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이 많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져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정책으로 내놓겠다. 이렇게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원래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정부가 얘기하는 건 죽어라고 일단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눈치 보고 믿을까 말까 하는데 사실 그때 다들 솔직히 믿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로 경제정책 방향이 뭔가 바뀔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하게 할 거냐 이런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세금 정책이었죠. 예를 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하거나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올리는 기업들에게는 그 올리는 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근데 이상하게요. 무슨 정책을 내놓으면 꼭 기업에게 줍니다. 모든 거를. 기왕이면 우리 노동자들한테 직접 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차라리 우리가 임금을 더 보태줄게 이럴 것이지 임금을 올리면 그 기업에게 주겠다. 근데 정부는 모든 걸 아무튼 기업 중심으로 대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투자를 너무 안 해? 좋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이제 엄청나게 쌓여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최경환이 이야기했던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637조? 뭐 이래갖고 한 700조 원 가까이 된다. 그래서 그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나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어쨌든 투자를 계속하게 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제정책 방향은 이렇게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동자들이 얘네들이 뭔가 좀 노동정책에서 약간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으려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딱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12월에 정부가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거의 처음으로 노동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죠. 지금 이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노총에서는 제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고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꾸 이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을 12월에 가서 작년 12월에 가서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노동과 관련한 정책이 이제 2년 만에 딱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딱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 전까지는 사실은 노동시장과 관련한 문제보다는 기업의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이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업의 규제 완화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현재 그 기업 규제 완화를 이렇게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규제개혁위원회라는 데고요. 하나가 이제 그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관이고 그 국민경제자문회의 소속 위원들은 막 차관급 이렇게 굉장히 급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업의 규제와 관련한 이제 온갖 조치들을 이제 다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들을. 근데 그 국민경제자문회의나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민간 전문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김앤장 아시죠? 그래서 이제 노동계의 노동 문제를 가장 악랄하게 탄압했던 그런 데가 이제 김앤장이잖아요. 김앤장 고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쭉 포진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이제 서강학파라고 해서 왜 이제 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신자유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쫙 포진해 있는 서강학파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쭉 포진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웬만한 대기업,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의 사회이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쫙 포진해 있는 게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이런 데들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맥킨지 한국지사의 지사장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웬가 종류의 신자유주의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자문기구인데요. 말은 자문기구인데 실제로 굉장히 힘이 셉니다. 어느 정도냐면 정부가 법안을 딱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쭉 보고 이거는 왠지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기업에. 그러면 이거 돌려. 이거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노 하면 법안이 정부로 제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곳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데들이 아무튼 그동안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이제 풀어내겠다. 이거에 이제 계속 초점을 맞추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노동시장 규제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는 실은 7월부터였습니다. 최경환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부터 우리는 사실은 눈치를 좀 챘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정말로 비정규직을 정규직 할래나? 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이때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 규제와 관련한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10월 20일경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5대 개혁과제,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한 5대 혁신과제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을 했죠. 근데 그 건의문 안에 보면 성역규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역규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규제 이름을 막 써놨는데요. 무슨 회색 규제, 뭐 우물안 규제, 무슨 규제 다 없애야 된다. 그 중에서도 성역규제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역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런 거잖아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 이런 건데, 그럼 여태까지 성역규제가 뭐였냐? 이게 노동규제였다는 거예요. 마치 노동과 관련한 규제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정부와 사회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규제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 성역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몇 가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정부가 이제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에 내놓은 파견법. 예를 들면 파견 제도를 왜 자꾸 32개로 묶어놓고 있냐. 파견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내버려둬라. 이런 게 대표적인 성역 규제다. 또 정규직들에 대한 과보호를 왜 아직도 두고 있냐? 아직도 노동자에 대한 유연화 이런 거 얘기하면 이게 나쁜 거냐? 이거부터 풀어라.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역 규제 완화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내용으로 해서 그래서 정부에 이제 건의문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문은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의문을 작성할 때부터 이미 정부의 각종 관료들과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사전 논의와 미팅을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죠. 즉, 정부에서는 이미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쭉 진행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이 이제 12월에 발표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이 처음 발표됐을 때요. 이게 이제 12월 22일인가에 발표됐는데 정말로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면 11월부터 정부가 한 개씩 다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어느 날은 세계일보에 어느 날은 동아일보에 한 개씩 안을 흘립니다. 예를 들면 기간제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어느 날 신문에 띵 나옵니다. 그럼 다들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제 막 와글와글 시끄럽잖아요. 막 반대의 목소리도 높을 거고 이러면서 여론의 눈치를 한번 딱 보는 겁니다. 어느 날은 정리해고의 기준을 완화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또 한번 쓱 흘립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거 갖고 막 시끄럽잖아요. 그럼 반응을 또 한번 봅니다. 도대체 시장이 이걸 갖고 어떻게 반응할까? 노동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를 계속 눈치를 보면서 한 개씩 흘린 거죠. 흘리다가 뭔가 반응이 굉장히 격렬한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슬그머니 뒤에다 갖다 놓고 이런 거는 조금 반응이 괜찮은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얼른 갖다 놓고 이러면서 이제 쭉 내용을 정리를 해서 결국은 12월 22일 날 그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문이라는 형태로 해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합의문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정부가 안을 낼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야단을 치더니 결국은 12월 29일 날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구조 개선 방안을 사실상 대단히 구체화한 이제 그런 안을 내놓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이제 안을 딱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반발이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이제 황당하게 그지없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은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이름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고 붙였지만 실은 비정규직 내용이 핵심이 아닙니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게 이제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비정규직과 관련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은 정규직과 관련한 내용들이 더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노동시장의 공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제1번 비정규직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겠다. 그런데 비정규직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노동시장이 지금은 너무 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오히려 이게 더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겠다. 실은 여기에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 보호,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실은 이제 파트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얘네들의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실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딱 내놓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가 기간제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그 다음에 파견법에 관해서 예전에 이제 32개의 업종 제한이 있었는데 이 고령자에 한해서는 업종 제한을 없애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내하도급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이런 거였는데요. 왜 외계어하는 것 같으시죠? 그렇죠? 사실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면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건데요. 기간제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이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워낙 많이 시끄러워졌으니까요. 기간제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자면 기간의 제한의 폭을 넓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 제한이 예전에는 제한이 꽤 많았지만 이 제한을 좀 더 줄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조금 더 복잡한데 예를 들면 고용의 원칙이라는 게 뭐여야 될까라는 겁니다. 고용이라는 게 뭘까? 고용의 원칙이라는 게 뭐여야 될까?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의 원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노동자는 일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을 해야 된다.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일이 만약에 상시적인 업무라고 한다면 당연히 새로 들어와서 일하는 노동자가 끝까지 이 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기간을 정하지 말고 그냥 평생 직장으로 고용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은 뭐냐?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네가 직접 고용해라. 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그동안은 고용의 원칙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한국에서도요. 그랬는데 이 고용의 원칙을 좀 흔들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원칙, 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원칙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만큼만 고용하는 고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니 내가 열흘간 쓰고 싶으면 열흘간 고용하고 내가 직접 고용하기 싫으면 또 딴 데를 통해서 고용하고 내가 100일 쓰고 싶으면 100일 쓰고 아니면 고용했다가 자르고 싶으면 마음대로 자르고 아니 이게 고용의 원칙이지 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하는 게 원칙이냐? 기업들은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노동자들은 뭔 소리냐? 당연히 니들이 고용하려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을 해야지. 이런 걸 갖고 계속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도 직접 고용의 원칙은 사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아주 예외적으로만 정말 극히 예외적으로만 파견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바로 파견법이었던 거죠. 파견법의 경우는 원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도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직접 이제 사인을 한 ILO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조항인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도 제1장이 그겁니다. 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다. 함부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이 노동자의 고용에 개입하여 중간 착취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정부가 이 원칙을 깨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원칙에 지극히 예외 조항 하나만 만들자라고 노동계에 얘기합니다. 그래, 맞다. 직접 고용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라.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은 한 군데 매여있기 싫어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일부에 한해서만 파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노동계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파견법이었죠. 그래서 파견제가 처음 만들어질 때 실제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파견법을 이렇게 전문가들, 뭐 헤드헌터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 막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여기저기 보내는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그들이 처음에 주장을 했죠. 그래서 주장을 해놓고 우리가 열심히 그걸 막기 위해서 싸웠지만 실은 뒷심이 좀 딸려가지고 파견제가 통과되지 않습니까? 통과되고 나니까 지극히 예외적으로 일부에 한해서만 할게 라고 얘기했던 26개 업종이 어떻게 결정이 됐냐? 청소, 사무보조, 운전, 텔레마케터. 이게 진짜 헤드헌터들이 좋아하는 고소득 전문직인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가장 나쁜 조건으로 가장 열악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파견 고용의 대상이 됐습니다. 원래부터 그들이 노린 게 이런 거였죠. 그래서 원칙은 직접 고용하는 거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일부에 한해서만 조금만 할게 라고 얘기를 해서 26개로 이제 파견 허용 업종을 딱 정해놓은 겁니다. 26개로 정해놨는데 이거를 슬금슬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늘렸어요. 32개로. 32개로 늘렸는데 실은 이 32개는 26개에서 6개 업종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실은요, 업종 분류를 자기들 멋대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큰 분류로 32개 업종입니다. 큰 분류로 32개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사항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와서는 이거를 다 없애자. 없애자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지극히 예외적으로 파견을 쓰는 게 아니라 파견은 그냥 보편적인 고용 형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이거를 다 없애려고 했는데 너무나 반발이 세니까 좋다. 이번에는 양보할게. 그래서 고령자만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령자들에게도 일자리 줘야 될 거 아니냐. 고령자만 없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고령자만 없애면 진짜로 고령자만 없애질까요? 아니겠죠. 그 다음에 봐라. 고령자도 업종 제한 없이 하는데 왜 굳이 업종 제한을 하냐. 그냥 없애자로 나아가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극히 일부의 예외적인 고용 형태가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고용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기간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기간제 처음에 도입할 때 논쟁점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노동계는요. 사용 사유를 제한해라. 만약에 정말로 계약직을 쓰고 싶으면 누군가가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거나 학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주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되면 그 자리에 그 기간만큼 계약직을 쓰는 사용 사유 제한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뭐 사용 사유 제한이든 기간 제한이든 어차피 기업들이 기간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제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2년으로 제한하자라고 그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열심히 싸웠는데요. 이것도 뒷심이 딸려갖고 못 막았죠.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결국 기간제가 통과가 됩니다. 되고 나니까 이제 기업들이 그때 당시 2년이 되는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랜드 노동자들, 육화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는 얘기는 2년 돼서 자르니까 4년간 보장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4년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업이 4년 이내에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직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즉 기업들은 4년간 기간제를 쓸 수 있다고 해서 4년짜리 계약을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전부 1년짜리 계약을 하겠죠. 여전히 1년짜리 계약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년으로 연장되면 고용이 4년간 보장된다라는 말처럼 굉장히 웃기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영원히 계약직으로 쓸 수 있으면 영원히 우리는 다 고용을 보장받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원하는 데에 언제라도 자를 수 있는 기간을 늘려놓는 거죠.
사실 4년으로 연장이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근데 계속 정부가 이제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이제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이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정원부가 전환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면서 차라리 신규 채용하고 그 자리는 그대로 사내하도급으로 유지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지된 사내하도급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사내하도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정규직을 뭔가 예외적인 것, 특별한 것, 문제가 있는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것, 당연한 것, 언제나 할 수 있는 것 이런 인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비정규 대책인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안에는 비정규직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거 엄청나게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딱 벌어지고 나서 안전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쓰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는 다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 업무 정규직화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여기다 띵 넣어놨어요. 안전 업무를 정규직화하겠다. 그래서 진짜로 정규직화 할래나 봤죠. 역시 정부가 하는 일은 우리는 한 번씩 다 꼬라봐야 됩니다. 근데 안전 업무 정규직화 하겠다 이랬는데 안전 업무의 대상을 철도, 항만, 그 다음에 공항 이렇게 딱 자기들끼리 멋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안전 업무일까요? 여러분들 KTX가 300km로 달려갑니다. 무려 1000명을 싣고 달려가요. 여기에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승무원들이겠죠. 그렇죠? 승무원들이 안전 업무 담당자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이 승무원은 안전 업무 담당자가 아닙니다. 왜냐? 이미 여기는 다 KTX는 이미 다 외주화되어 있습니다. 승무 노동자들이요. 승무 노동자들이 외주화돼서 아예 지침에 승무원은 안전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러면 누가 안전 업무를 하냐? 이 전체 중에서 열차 팀장이 한 명 딱 합니다. 그 사람만 안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왜? 승무원들은 다 외주화되어 있는데요. 그 열차 팀장이 안전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이 승무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뭐 함께 훈련하고 이러면요. 이게 불법 파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파견을 안 시키려고 아예 승무원들한테 안전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KTX 탈 때 다들 조심하십시오. 승무원들은 안전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승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설마 안전 업무를 안 하겠냐. 사고가 나면 이 승무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사람들도 구조할 거고 구조하기 위해서 애를 쓸 거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승무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이 승무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디에 전화 연락을 하고 누구를 어떻게 구조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전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말로 끔찍하죠. KTX가 또 이렇게 달려갑니다. 정비 업무는 안전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안전 업무겠죠. 사실 정비가 제대로 안 되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입장에선 그게 안전 업무가 아닙니다. 정부가 특정한 안전 업무는 첫 번째 기관사, 두 번째 관제사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는 다 안전 업무 아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기관사, 관제사, 폭발물 관리반 이런 사람들만 안전 업무다. 공항의 보안 검색대에서 있는 사람, 탑승교 이런 사람들 다 안전 업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마음대로 외주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비정규직 보호대책이라고 아주 뻔뻔하게 내놨습니다. 진짜로 끔찍하죠. 근데 말씀드린 건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은 여기에 지금 정부는 초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부터 진짜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노동시장의 공정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진짜로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기업과 노동자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은근히 프레임을 싹 바꿔놓는 겁니다. 여기에 기업은 사라져 있어요. 왜? 아주 최경환이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임금 총액은 결정돼 있다. 그거는 바꿀 수 없다. 기업의 이유는 보장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은 건 뭐냐? 니들끼리 나눠라.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지 않냐? 이거부터 줄여라.
이게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노동정책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공정성이라는 프레임을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게 이제 뭐냐? 첫 번째, 임금을 줄이자.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을 1번으로 딱 내놨죠. 임금체계 개편은 직무성과급제로 간다. 사실 이 직무성과급제를 얘기를 하니까 사무 쪽은 별로 이렇게 부담부담 하시더라고요. 이미 이제 연봉제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인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 직무성과급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핵심이 임금의 집단성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임금의 집단성이라는 건 노동자들이 사실 단결하여 쟁취하는 가장 큰 게 임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하여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쟁취하는 게 임금이 집단성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오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직무성과급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임금이 개별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개인과 노동자 개인이 1대1로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인 노동자들이 그 임금에 대하여 실제로는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이 안을 내놓고 나서 계속 후속 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속 대책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새해 고용노동부가 이제 업무 보고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그 사무직과 관련해서도 화이트 칼라 관련해서도 이거를 이제 도입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화이트 칼라 이그제쿠션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이게 뭐냐면 연봉 6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외 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담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총이 딱 이제 동의한다 이러면서 이제 딱 성명을 냈던데 그 경총이 동의한다고 얘기했던 거 핵심이 그런 거더라고요. 아니 사무직은 자기 주도하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직무에 따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주는 건데 왜 이 사람들에게 시간 외 수당을 줘야 되냐, 이건 이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직무와 성과에 따라서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은 정말로 훌륭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입장을 딱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도대체 언제부터 경총이 이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자율성이나 자기 주도성을 저렇게 존중했을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직무성과급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고용노동부가 내놓고 있는 게 이제 공공부문에서는 2차 정상화 대책 얘기하면서 이제 직무성과급제를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연봉 6천만 원 이상의 노동자에게는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는 이런 거를 이제 후속 대책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이죠. 또 노동 시간 관련해서도 재량 노동 시간제를 이제 도입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사실은 해고에 관한 조항이죠.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고용노동부가 애초에 구상했던 거는요, 정리해고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고제도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한해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흥국생명 노동자들이 정말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서 정리해고를 당하신 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미래에 올 경영상의 위기라고 하는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이유들이 지금은 법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국생명에서 미래에 올 경영상의 위기를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얘기 듣고 야, 법원이 소설도 쓰는구나, 참으로 놀랍다, 예지력도 있구나, 미래의 경영상의 위기가 올지도 모르니 지금 정리해고하는 건 정당하다라는 그런 예지력도 있는 굉장히 놀라운 법원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내용을 그대로 콜트콜텍의 판결에도 써먹었죠. 미래에 올 경영상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리해고하는 건 정당하다. 이런 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고용노동부는 이 조항을 먼저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뭐뭐뭐. 즉 법원의 판결로 이미 확정돼 있는 내용들을 거기에다가 아예 법으로 명시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아주 자유롭게 우리 경기가 좀 나쁘고 경영상의 위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고하랍니다. 이런 걸 정당화해 주겠다는 거였는데 다들
아니 이미 법원 판결로도 다 되는데 그거를 뭐하러 건드냐. 건드릴 거면 통상해고를 건드리자라고 경영계에서 다시 의견을 낸 거죠. 그러면서 이 해고에 대한 조항은 통상해고 조항으로 바뀐 거죠. 근데 이 통상해고 조항에 보면 딱 그거 아닙니까? 저성과자에 하나요? 제일 먼저 경고. 또 이렇게 성과가 낮아. 경고. 그래도 성과가 계속 낮아. 전환 배치. 그 다음에는 해고. 이거를 하겠다는 내용을 지금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딱 보자마자 KT 동지들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거 딱 우리 프로그램이네. 그러니까 KT에서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을 아예 공식적으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 퇴출 프로그램의 정석이 딱 그거죠. 성과가 낮아. 노동조합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상급자들이 계속 낮게 점수를 매깁니다. 너 성과 낮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환 배치. 처음에 경고. 두 번째도 당연히 성과가 낮겠죠. 왜냐하면 상급자들이 성과를 평가하니까. 그러면 성과가 낮아. 그러면 전환 배치. 그래서 계속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사람을 전봇대 타기로 시키죠. 근데 그 노동자가 또는 텔레마케터 하시던 분이 전봇대 타기로 가요. 도대체 무슨 재주로 성과를 내니까 거기서? 그러면 성과가 또 낮아. 해고. 실은 이게 KT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지금 고용노동부는 아예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MBC에서 이거를 해보려고 시도했었죠. MBC에서도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성과를 다 마이너스 성과를 만들었죠. 그렇게 해놓고 이 노동자들을 그 저성과를 빌미로 하여 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고를 하려고 딱 보니까 이제 함께 논의를 하는 그 법률사무소에서 얘기를 했겠죠. 야, 이거 자칫하면 부당노동 행위 됩니다. 이 해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검토를 했다가 결국엔 이 해고는 지금은 부당노동 행위가 되겠구나. 이래서 철회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최근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를 아예 그냥 딱 그렇게 가이드라인으로 만나서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향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고민이 듭니다. 이거를 쭉 보면서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게 뭐였을까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바로 87년 이후에 확보해왔던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노사관계 전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임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 노동시간, 해고는 함부로 할 수 없다. 정리해고는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일부만 할 수 있지만 부당한 해고는 함부로 할 수 없고 부당해고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의하여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 회사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고 노동자와 합의하여야 한다라고 해왔던 그런 어떤 전반적인 노사관계 전형을 무너뜨리는 행위죠. 이것을 통해서 기업이 임금도 자기들 마음대로, 노동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해고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네 번째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거를 만약에 바꾸려면요. 취업규칙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잖아요. 취업규칙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막을 것이고 노동조합이 없는 곳들은 다 이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거라 노동자들의 반수 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취업규칙을 어떻게 변경하냐?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인정되면 그러면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 노동시간, 해고에 대한 조항 이런 걸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사용자들은 단체 협약보다는 노동자 개개인들을 협박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왜곡시킬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적어도 지금에 있어서는 기대감을 갖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심히 결심을 다 했어요. 그래, 이번엔 정말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어보자. 우리가 앞서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무수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또는 아직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와, 정규직 노동자가 싸우는구나. 와, 민주노총이 싸우는구나. 우리가 열심히 지지하고 함께 해야지. 라고 할까요?
왠지 아닐 것 같죠. 그렇죠? 분명히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은 높고 문제 제기는 높은데 이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얼마나 잘 싸우나 보자. 속으로는 잘 싸우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아, 제발 잘 싸웠으면 좋겠다. 막았으면 좋겠다. 속으로는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 저러다가 저 사람들 또 자기네 것만 딸랑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 불안감 이런 것들도 또 갖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리석게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계속 구경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죠. 왜냐? 파업이 정치적으로 확장되지 않으면요. 당연히 이건 축소되는 거잖아요. 9697년도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투쟁을 했어도 그 대우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 대우가 깊어지지 않으면, 넓어지지 않으면 점점 줄어들고 힘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정규직 노동자들이 무슨 용가리 통별하고 정부가 굴복할 때까지 계속 이게 가능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해지려면 바로 그 미조직 노동자들이 이 기회에 목소리를 같이 높이고 에이 그래 우리도 열받는데 같이 싸우자. 목소리도 높이고 함께 동참하고 이러면서 파업의 범위가 넓어져야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정치 총파업의 힘을 가져야 정권이 굴복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도 사는데 그들은 여전히 침묵하거나 구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파업 투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단체 협약으로 또는 개별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는 이런 고민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은 어려울 수도 있다. 언젠가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인데 그 시점이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열심히 결심해서 함께 파업에 나서는 것이지만 동시에 아직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 구경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말 걸기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만 싸워갖고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싸우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를 얘기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의 싸움이라는 게 항상 조직된 노동자들의 결의를 모으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게 바로 작년 말에, 재작년 말인가요? 철도 파업이었죠. 철도 파업의 경험을 통해서 철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철도가 결심하고 열심히 싸우고 이런 게 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싸움에 연대하는 힘, 이 싸움을 지지하는 힘 이것이 실제로는 정치권을 일썩이게 하거나 두렵게 만들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평가를 하면서 이 연대의 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남겨놓기도 합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점을 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경한다는 의미는요. 팔짱을 끼고 본다는 의미는 언제라도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에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같이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손을 누가 내밀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많은 전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민주노총의 파업과는 별개로, 민주노총의 투쟁과는 별개로 장거리 살리기 운동본부 이런 것도 만들어서 그래서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 또는 함께할 수 있는 전술 이런 것도 계획하고 요구하고 함께하고 이런 거를 만들어 나가면서 투쟁의 폭을 넓히는 그런 시도도 사실 앞으로는 계속해 나갈 겁니다. 또 누군가는 그것을 해야 될 자기 몫이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파업이나 우리의 투쟁의 고민이 그런 점에서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전체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통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정치 총파업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러면 사실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동안은 계속 많이 이제 후퇴하고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그래 왔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얼마 전에 2년 전 지금을 생각을 해보면 2년 전에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자기 목숨을 끊었죠. 그게 정말로 2년 전입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2년 동안 정말 버티기만 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간신히 그냥 버티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위기가 된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다 떨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침묵하고 납작 엎드려 있을 가능성도 높죠.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의 자기의 고통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고 그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행동으로 등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믿고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싸워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도 여기 계시는 사무금융노조 동지들이 또 앞에서 그리고 옆에서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 같은 단체들도 그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